안녕하십니까. 고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민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번에 2021년도에 8월 달 말에 ESC 가이드라인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AF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2021년 가이드라인은 2016년도 ESC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것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미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하트 페일러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변화였고, 그리고 그 새로운 하프랩에서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을 조금 더 이렇게 심플리파이드 하였고, 또한 페노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고, 또한 어큐트 하트 페일러에 대해서 새롭게 클래시피케이션을 모디파이드 하였고, 또한 카디오바스큘라 코모비디티와 넌 카디오바스큘라 코모비디티에 대한 업데이트 트리트먼트들 업데이트하였고, 또한 그 카디오마이오패시에 대해서 제네틱 테스트와 트리트먼트 등이 추가가 되었고, 또한 퀄리티를 컨트롤해라 라는 면에서 그러한 그 인디케이터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카디오바스큘라 코모비디티 중에 하나인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되겠고, 실제적으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많은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 있어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프랩이나 미들랩, 하프팹의 환자들에서 50% 이상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같이 갖고 있을 때는 비셔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우선 그 하트 페일리어를 갖고 있으면 우선 하프랩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LA가 커지게 되고, 또한 펑셔널 MR 등에 의해서 LA 프레셔가 상승하게 되면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좀 더 호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한번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되면서 환자의 심톰이 더 악화될 수 있고, 또한 레이트가 빨라지면서 타키카디아 릴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으며, 또한 이러한 그 하트 페일리어나 AFib 자체가 파이브로시스를 조직학적으로 유발할 수 있게 되겠고, 또한 뉴로호르몬 액티베이션을 같이 야기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가 물리고 물리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어떤지를 살펴보면, AF가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하트 페일리어가 생겼던 환자군과 하트 페일리어가 먼저 생기고 그 후에 AF가 생겼던 환자들을 비교한 것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AF가 먼저 생겼던 환자들이 조금 더 예후가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트 페일리어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환자들에서 AF가 그럼 있고 없고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냐를 살펴보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발생한 경우가 훨씬 더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런 환자들이 조금 더 스트럭처럴 리모델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AF를 갖고 있는 하트 페일리어의 환자들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에 대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AF를 만들거나 트리거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서 트리트먼트를 하고, 또한 하트 페일리어 매니지먼트를 잘 하고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AF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엠볼릭 이벤트를 프리벤션하고 레이트 컨트롤과 리듬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AF를 트리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하이퍼사이로리즘이라던가 일렉트로라이트 임발란스, 그리고 언컨트롤드 하이퍼텐션, 마이트럴 밸브 디지즈, 인펙션 등이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디파인해서 잘 치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뿐만 아니라 AF 환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엠볼릭 이벤트에 대한 예방이 되겠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은 남자의 경우 차드바스 스코어 2점 이상, 여자의 경우 3점 이상인 경우 롱텀 안티코아귤런트를 치료하는 것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또한 이 약제에 있어서는 이제 와파린이 아니라 모더레이트나 시비어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나 메카니컬 밸브가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도학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차드바스 스코어가 2점 이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남자의 경우 1점, 여자의 경우 2점인 경우에 있어서도 롱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트 컨트롤 부분을 살펴보면 2016년도 ESC 가이드라인에서 베타 블로커를 그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권고하였던 것에 반해서 2021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롱텀 레이트 컨트롤 그리고 숏텀 레이트 컨트롤 목적으로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그 레벨의 클래스와 에비던스가 조금 더 준 양상이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디곡신과 아미오다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레이트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관대하게 하트레이트 컨트롤을 했던 것과 스트릭트하게 하트레이트 컨트롤을 했었던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펌 연구와 레이스 연구를 같이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펌 연구는 비교적 스트릭트하게 하트레이트를 컨트롤했던 군이 되겠고, 레이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관대하게 하트레이트를 컨트롤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사이에 그럼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은 어떻는지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대하게 그 하트레이트를 보았던 군이 훨씬 더 약간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였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관대하게 레이트를 컨트롤하였던 것이 스트릭트하게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그럼 하트페일러 환자들에서도 같이 다 리절트를 같이 갈 수 있겠느냐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 연구들에서 약 17% 환자들만이 하트페일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키기엔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트페일러를 갖고 있고 AF가 있었던 약 14,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실제적으로 스트릭트한 레이트를 갖고 갔었던 군, 비교적 관대하게 갔었던 군, 아예 레이트 조절이 안 됐던 군을 비교하는 것을 보시면 카디오바스큘라 리어드미션에 대해서는 이 세 군이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올코즈 데스 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릭트하게 레이트 컨트롤을 갖고 갔었던 군에서 좀 올코즈 데스가 더 적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트레이트가 높은 것은 아웃컴이 안 좋은 것과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레이트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베타블로커는 어떠냐를 살펴보면 10개의 RCT에 약 18,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아날라이시스에서 하트 페일러가 있고 AFB 같이 있는 환자가 사이너스 리듬인 경우에 있어서는 베타블로커가 올코즈 모탈리티를 줄이는 것을 보고하였지만, 실제적으로 AF가 있는 환자들에서 베타블로커와 그 플라시보는 특별한 차이가 보이고 있지 않아서 베타블로커가 이렇게 AF와 하트페일러 같이 있는 사람에서는 조금 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들이 조금 더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하트페일러가 있고 AF가 같이 있는 환자들에서 베타블로커의 사용이 오버롤 서바이벌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보고하여서 실제적으로는 베타블로커를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베타블로커를 뺀 게 아니고 클래스를 조금 더 낮춰서 권고를 하게 있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베타블로커는 레이트 컨트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로호르모널 시스템 중에 중요한 한 축인 심파스 톤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다른 연구에 대해서는 또 그 예우를 보인 면도 있었긴 하였지만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듬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우선 잘 알다시피 환자가 헤모다이나미컬리 인스테이블하고 벤트리클 레이트가 굉장히 빠르다면 당연히 카디오 버전을 하는 게 우선적이 되겠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AF로 인한 하트페일러 심톰이 심해진다고 한다면 카디오 버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사실 가장 센세이션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카테터 어블레이션은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것을 보시면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함에도 불구하고 벤트리클 레이트가 굉장히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F에 대한 어블레이션이 아니라 노드를 어블레이션해서 지져서 없애버리고 그 대신 페이스메이커로 조정하면서 이 벤트리클 레이트를 조정할 수 있다가 메인이었던 것에 반면에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예 AF에 대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이 하트페일러 환자에 있어서 레이트 컨트롤 하나, 리듬 컨트롤 하나 이렇게 예우는 똑같았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리듬 컨트롤이 아니라 레이트 컨트롤만 해도 된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했었던데요. 그것이 바뀌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 캐슬 AF 스터디가 발표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캐슬 AF 스터디는 비교적 EF가 떨어진 심토마틱한 하트페일러를 갖고 있고 안티아리드믹스에 반응하지 않는 AF를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받았던 군에서 사망률이나
하트 페일리어로 인한 호스피탈라이제이션을 줄이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 각각의 그 하트 페일리어 호스피탈라이제이션이라던가 올코즈 모탈리티에 대한 감소를 약 40% 이상의 그런 리스크 리덕션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를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 분석을 하였을 때 나이가 65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니아 클래스가 2인 경우 EF가 25%인 경우가 좀 효과적이었다고 하여서 비교적 나이가 젊고 심통이 좀 적으며 리모델링이 조금 더 덜한 환자들에서 시행해 본 것이 좀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기조는 실제적으로 카바나 스터디의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 즉 하트 페일리어를 갖고 있었던 환자들에서 이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에서 더 잘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데스라던가 스트로크, 블리딩, 카디악 어레스트의 발생 빈도가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받았던 분에서 이렇게 더 현격하게 적은 것을 보고하였고 올코즈 모탈리티 또한 이렇게 적은 것을 보고하여서 실제적으로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우리가 데스라던가 하트 페일리어랑 호스피탈라이제이션, 뭐 스트로크, 카디악 어레스트 같은 이러한 하드 엔드 포인트에서도 이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에서도 사실 카테터 어블레이션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캐슬 AF나 이 어택 트라이얼즈 자체는 사실 하드 엔드 포인트를 본 연구긴 하였는데요. 한 연구 빼고는 나머지 이게 스몰 그룹을 대상했던 연구에 있어서 이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하트 페일리어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뭐 QOL을 개선시켰다든지 엑서사이즈 캐퍼시티를 개선시켰다라는 얘기들은 사실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 연구들이 그 캐슬 AF나 카바나 트라이얼이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렇게 소프트 아웃컴이 아니라 하드 아웃컴에 대해서 이게 파지티브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의미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등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카바나 트라이얼이나 그 캐슬 AF를 과연 그 의미를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우리 그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시면 약 30만 명의 그 AF와 그 하트 페일리어를 갖고 있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캐슬 AF의 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합당했었던 환자들, 그리고 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미치지 못했던 환자들, 그리고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서 익스클루전이 될 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과연 효과가 있었냐를 본 것이 되겠는데 오버롤하게는 그래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조금 더 좋은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캐슬 AF가 약 40% 정도 그 리스크 리덕션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캐슬 AF에 해당하는 환자군이 되게 적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환자군에서도 그 효과는 18%밖에 줄이지 못하였고 캐슬 AF에 인클루전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서도 뭐 이 부분이 사실 대다수였고 이 리스크 리덕션 효과도 20% 정도였고 보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카테터 어블레이션 효과가 아주 그렇게 그 캐슬 AF에서 보고됐던 것보다는 좀 더 작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그 권고가 실제적으로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함에도 퍼시스턴트 AF가 하트 페일리어 증상의 연관성이 확실히 있는 환자의 경우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좀 고려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스터디들이 이렇게 심토마틱한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선을 또 보고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심톰에 대한 이 중요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정리를 해보면 이 플로우 차트 하나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프랩 환자가 AFib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선은 엠볼릭 이벤트에 대한 예방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트리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트리트먼트를 하며 하트 페일리어 테라피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헤모다이나믹하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카디오 버전을 하게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 레이트 컨트롤을 하게 되겠으며 레이트 컨트롤은 베타블로커와 디곡신, 아미오다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심톰이 남아 있다면 우선 이제 리듬 컨트롤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제 리듬 컨트롤의 한 역할로서 피부의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들어오게 되겠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미오다론이나 카디오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트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하면 AV 노드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사실 정리를 해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AF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한 강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AF 자체가 레이트 컨트롤을 조금 더 주력으로 하였던 것에 반면에 이번에는 조금 더 리듬 컨트롤 쪽으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